스탠드 불빛 아래 밤은 깊어 있었다. 옆에 누운 박선우 씨의 조용한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불 아래로 스며드는 그의 체온은 늦가을 밤의 한기를 녹이는 듯 따뜻했고 왠지 모를 안도감에 가슴 한편이 저릿했다. 지난 4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낯설면서도 익숙한 그의 온기 속에 누워있는 걸까? 이 모든 것이 꿈처럼 아득했지만 분명히 현실의 따뜻함이었다. 창밖은 검푸른 어둠에 잠겨 있었고 방 안의 은은한 조명 아래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불을 끌까요?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말없이 아주 천천히 내게로 기울어지는 그의 숨결이 닿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켜둬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당신을 보고 싶어요.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내 손등 위에 따뜻한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온기 속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과 옅은 외로움이 함께 느껴졌다. 그 손이 전하는 진심에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의 손을 조금 더 힘주어 잡았다. 그 밤 우리는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도 손끝과 희미한 숨결을 통해 모든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다. 그렇게 내 인생의 깊은 가을밤은 조용하고 뜨겁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 모든 시작은 몇 주 전 늦가을의 나른한 햇살이 쉼표의 창가를 비추던 날이었다. 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였던 나 이수련은 남편과 갑작스런 사고로 이별한 지 4년. 깊은 슬픔과 고독함에 갇혀 지내던 뒤에 딸 유나는 동네에 새로 생긴 복합문화공간 쉼표에서 자원봉사를 해보라 권했다. 책 냄새와 은은한 커피향이 감도는 그곳은 텅 빈 내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어주었다. 그날도 서가 정리를 마치고 따뜻한 캐모마일 티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책 몇 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돌아보니 짙은 회색 머리카락에 차분한 인상의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책을 줍고 있었다. 그가 바로 쉼표의 운영자이자 음악평론가 출신의 박선우 씨였다. 그의 눈빛은 깊고 표정에는 삶의 연륜이 묻어 있었다. 괜찮으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멋쩍게 웃으며 허리를 숙였다. 아, 네, 죄송합니다. 책이 너무 높이 있었네요. 그 후로 우리는 쉼표에서 자주 마주쳤다. 그는 늘 잔잔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고 나는 애써 시선을 피하다가도 그의 따뜻한 눈빛에 결국 마음이 녹아내렸다. 며칠 뒤 쉼표에 진열된 책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의 손끝이 스쳤고 우리는 서로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처음으로 책 이야기가 아닌 사적인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좋아하는 음악 장르를 물었고 나는 시를 좋아한다고 답했다. 어느 날 내가 가장 아끼는 시집 코너 앞에서 서성이던 나에게는 그는 조용히 다가와 시집 한 권을 내밀었다. 이 시인의 초기 작품인데 깊은 울림이 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 시집 속에는 그의 손때 묻은 흔적과 작은 포스트잇 메모들이 보였다. 그리고 며칠 뒤 쉼표 게시판에 작은 쪽지와 함께 직접 말린 듯한 국화차가 담긴 봉투가 걸려 있었다. 늦가을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녹이세요. 박선우 드림. 나는 그 따뜻한 마음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나는 작은 담례로 내가 직접 만든 드립 커피 세트를 그의 공간 카운터에 놓아두었다. 국화차 향이 참 좋았습니다. 섬세한 배려에 감사해요. 저도 커피를 좋아해서 직접 내려 마시곤 합니다. 그는 은은하게 웃으며 커피를 받아들었다. 그의 공간 한쪽에는 오래된 턴테이블과 LP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는 가끔 손님들이 없는 시간에 조용히 음악을 틀었고 그 선율은 쉼표의 따뜻한 분위기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그의 취향과 세월이 묻어났다. 어느 오후 쉼표에서 진행하는 작은 음악 감상회 후 우리는 늦은 시간까지 남아 따뜻한 차를 마시게 되었다. LP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클래식 선율 속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수련 씨는 이 쉼표에서 어떤 위안을 찾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평생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 보이지 않던 깊은 아픔이었다. 하지만 그의 깊고 따뜻한 눈빛은 나를 재촉하지 않았다. 천천히 남편과의 갑작스러운 이별, 그리고 홀로 남겨진 지난 4년간의 외로움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매일이 정적이었어요. 텅 빈 공간에서 저 혼자 남겨진 듯한 그런 외로움이었죠.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아픔을 겪어온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상실감이 배어 있었고, 나는 그제야 그의 조용한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다. 마치 거울을 보듯 내 안의 상처와 그가 겪은 아픔이 포개지는 듯 했다. 저도 비슷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고요했죠. 그의 고백에 내 가슴은 먹먹해졌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조용한 그림자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쉼표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떨어지는 은행잎을 바라보기도 하고, 동네의 작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다. 그는 늘 조용했고 말끝은 부드럽게 이어졌다. 나는 그의 편안한 분위기가 좋았다. 왠지 모르게 그의 옆에서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마음이 놓였다. 어느 비 오는 날 갑자기 쏟아진 빗줄기를 피해 그의 공간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따뜻한 커피를 나누며 우리는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조용한 목소리에는 삶의 깊이와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수련 씨는 요즘 외롭지 않으세요? 그의 물음에 나는 쉽게 답할 수 없었다. 대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나와 같은 깊은 고독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천천히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LP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재즈 선율이 감돌았다. 처음 듣는 곡이었지만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간질거려왔다. 이 곡 좋죠? 늦가을 밤에 듣기엔 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볼륨을 살짝 줄이고 내게 따뜻한 차가 담긴 머그잔을 건넸다. 은은한 꽃향기가 감도는 차였다. 이건 무슨 차예요? 메리골드 차예요. 제가 직접 말렸습니다. 눈에도 좋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다. 나의 잦은 불면을 알아채고 건넨 배려임을 알았을 때 말없이 따뜻한 그의 마음에 눈물이 핑 돌 뻔했다. 나는 잔을 받아 천천히 차를 마셨다. 은은한 꽃향기가 입안 가득 퍼졌다. 그 향기 속에서 며칠 전 그의 공간에서 처음 나눈 대화들이 떠올랐다. 그의 공간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햇살을 받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펼쳐진 채 놓인 시집이 눈에 띄었다. 벽에는 낡은 흑백 사진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아마도 그의 아내일 것이다. 쉼표, 참 따뜻한 공간이에요. 이곳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가 말했다.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운영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좋아하는 것들로 채우게 되더라고요. 저만의 방식대로 살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의 말투는 늘 조용했고 말끝은 부드럽게 이어졌다. 나는 그의 편안한 분위기가 좋았다. 누군가 말끝을 흘릴 때 그 빈틈에 내 마음이 들어갈 공간이 생기는 것 같았다. 저 처음 쉼표에서 책 떨어뜨리셨을 때 사실 조금 무서웠어요. 저의 정적을 깬 소음이라서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나지막이 웃었다. 아, 라디오 때문이었어요. 저는 늘 밤에 라디오를 틀어놓거든요. 그게 아내가 생전에 즐겨 듣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나는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공간에서 느껴졌던 공기의 무게, 말없이 놓인 시집과 정리된 화분, 그리고 밤마다 흘러나오던 잔잔한 음악의 이유. 그는 라디오를 끄고 스피커 위에 손을 얹었다. 그걸 끄면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러면 너무 조용해서 자꾸 아내 생각이 나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대신 그의 앞에 놓인 컵에 메리골드 차를 조용히 따라주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미소 지었다. 그날 이후 나는 종종 그의 공간을 찾았다. 혼자가 아닌 저녁 식사, 낡은 LP에서 흐르는 노래, 그와 함께 듣는 라디오. 그는 내게 책도 추천해주고 차를 우리고 꽃을 가꾸는 법도 알려줬다. 우리는 친구 같기도 가족 같기도 때론 연인처럼 느껴지는 관계가 되었다. 어느 날 밤 그의 공간 문을 닫고 함께 밤거리를 걷던 중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조용히 내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수련 씨. 그의 나지막한 부름에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저 수련 씨와 함께 쉼표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상을 가끔 합니다. 조급하지 않아요. 그저 곁에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늦가을 밤 그의 따뜻한 손길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 피어난 작은 불씨처럼 내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게 짧게 느껴졌다. 아니, 어쩌면 더 오래도록 그의 옆에 머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는 부엌에 있었다. 이미 따뜻한 물이 끓고 있었고 주전자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창가로 퍼지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말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는 뒤돌아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수련 씨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자, 차 한 잔 드릴게요. 우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아침차를 마셨다. 말없이 웃고 눈빛으로 인사를 나누는 그 시간이 좋았다. 그러나 평화롭기만 했던 그 아침은 예상치 못한 벨소리로 깨어졌다. 현관벨이 울렸다. 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혹시? 인터폰을 확인하자 화면 속엔 내 딸 유나가 서 있었다. 놀란 얼굴로 나는 박선우 씨를 바라보았다. 그 역시 당황한 듯 컵을 내려놓았다. 나는 급히 그를 침실로 들여보냈고 문을 열었다. 엄마, 이른 시간에 죄송해요. 혹시 혼자 계시나 해서요. 딸은 환하게 웃으며 들어섰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혼자야. 무슨 일로? 딸의 시선은 식탁 위에 놓인 두 개의 찻잔에 머물렸다. 순간 밝았던 유나의 얼굴에서 미묘한 그림자가 스쳐갔다. 엄마, 혹시 누구 오셨었어요? 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눈빛 속에는 낯선 불안감이 역력했다.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애써 미소 지으며 같은 동네 쉼표 운영자이신 어르신이야. 가끔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그래. 하고 둘러댔지만 딸의 시선은 여전히 내 얼굴과 찻잔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그녀가 돌아간 후 나는 조심스럽게 박선우 씨를 불렀다. 그는 미안한 듯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가 괜히 곤란하게 만든 건 아닌지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일이었어요. 단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 따뜻한 사람을 진짜 가족에게 소개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생겼다. 하지만 그 길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며칠 동안 딸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가던 날의 눈빛은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이해하려 애쓰는 듯 하면서도 어디선가 낯설고 놀란 감정이 느껴졌던 그 눈빛. 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켠이 자꾸만 조여왔다. 박선우 씨는 평소처럼 내게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고 우리는 함께 쉼표 주변을 산책하기도 하고 작은 재래시장에도 다녀왔다. 겉보기엔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나는 조금씩 변해가는 내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딸이 불편해하진 않을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 우리가 지금 너무 빠른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박선우 씨의 초대로 그의 방에 들렀다. 따뜻한 차를 나누며 우리는 오랜만에 LP 음악을 들었다. 낡은 턴테이블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재즈 선율은 묘하게 편안하면서도 쓸쓸했다. 그가 내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요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수련 씨? 조금 멀어진 느낌이에요. 나는 고개를 떨고 왔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유나가 왔던 날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맞는 걸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당신은 괜찮으세요? 이런 시선들 혹시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는 잔을 내려놓고 내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솔직히 말해요. 무섭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수련 씨 없이 다시 혼자가 되는 겁니다. 그의 진심은 언제나 이렇게 조용하지만 선명하게 전해졌다.
말수는 적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더없이 분명했다. 나도 그래요. 다시 혼자가 되는 건 이제는 자신이 없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오랫동안 짓눌렸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 천천히 가요. 수련 씨 가족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보여주고 조금씩 나아가면 돼요. 저는 조급하지 않아요. 당신만 제 곁에 있으면 됩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래도록 손을 잡고 있었다. 라디오에선 누군가의 신앙독이 조용히 흘러나왔고 창밖엔 늦가을의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다. 흔들리는 것은 나뭇잎뿐만이 아니었다. 나의 마음도 그의 마음도 어쩌면 아직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바람 속에서도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충분한 이유였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쉼표 주변의 나무들은 대부분 잎을 떨구었고 벤치 위엔 낙엽 대신 얇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박선우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쉼표 문 앞에 작은 쪽지를 놓고 갔다. 가끔은 감기 조심하라는 짧은 인사, 가끔은 늦게 피어난 국화사진 한 장, 그리고 가끔은 말없이 담긴 귤 몇 개. 나는 어느새 그것들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의 손글씨는 내 하루의 시작이 되었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과 앞으로 매일을 함께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나는 생각보다 지쳐 있었고 그런 내 모습을 본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 속에는 단단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련 씨, 저와 함께 살아볼래요? 그 말은 너무 평범한 말투로 너무 담담하게 나왔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당황과 설렘 그리고 막연한 불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박선우 씨는 내 반응을 기다리며 웃지도 조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 손등을 쓰다듬을 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어떤 사랑의 고백보다 담백하고 진심 어린 그 제안이 내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였으니까. 지난 세월의 외로움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음을 깨달았다. 며칠 뒤 우리는 함께 살기로 한 그날을 기념해 작은 나무 반지를 만들었다. 그가 직접 공방에서 깎아온 나무를 다듬고 나는 그 안쪽에 함께 늙어가는 기쁨이라는 글씨를 새겼다. 거창한 약속도 식도 없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작은 결혼식을 올린 셈이었다. 반지의 나뭇결은 우리의 세월처럼 단단하고 아름다웠다. 우리는 이사를 하진 않았다. 그저 박선우 씨가 조금씩 짐을 가져와 내 집으로 들어왔다. 그의 턴테이블, 내가 좋아하는 찻잔, 그리고 둘이 함께 고른 작은 라디오. 우리는 둘의 물건을 하나씩 섞어가며 살림을 만들었다. 오래된 가구와 새 물건들이 어우러지듯 우리의 삶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합쳐져 갔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다시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웠다. 처음보다는 익숙해졌고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이제는 완벽히 따뜻하고 편안했다. 그는 내 어깨에 팔을 감싸며 조용히 말했다. 수련 씨,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다시 소리로 가득 찹니다. 나는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기대고 대답했다. 우리 이제부터 남은 계절을 천천히 함께 걸어요. 끝까지 함께. 밖에선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올해 첫눈이었다. 창문 너머 하얀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늙어가기 시작했다. 겨울로 넘어가는 문턱, 누군가는 다시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래 참았고 오래 혼자였고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간절했던 사랑. 우리는 모두 그렇게 마음속 단풍 하나쯤은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 마음에도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른다면 그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